자, 안녕하세요. 오늘 117차 기술 독립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산업 발전과 역사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 복귀대 인하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600만 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산업의 역사는, 우리 과학의 역사는 한 500년 된다고 그러고요. 산업의 역사가 이제 한 20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간의 역사와 관련시켜져서 오늘 한번 쭉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귀대 교수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의 융합고고학 전공 교수로 있는 복희대입니다. 제 전공은 고고학이고요. 고고학 중에서도 우리 고조선 시대를 전후한 고고학이 제 전공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만주 쪽이 제 전공이고요. 여러분들 그 만주에 있는 우리 역사유적 탐방 같은 거 좀 다녀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는데요. 그쪽 전공이 그 지역의 전공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책도 몇 권 썼고 논문도 이리저리 한 100편 가까이 썼네요. 최근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경사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국경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국경사 연구를 하다 가지고 지금 절단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산업발전과 역사라는 거로 뽑았는데요. 이게 참 굉장히 제목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리미트가 없을 정도의 어떤 책임감이 결여된 제목인 거는 아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갈 건지는 좀 둘째 치고, 과거 지나온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산업발전과 역사는 어떻게 발전됐고, 또 역사에서 산업발전은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요거를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과학 발전하고 인간의 어떤 사유체계의 변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과학 발전에서 인간의 어떤 삶으로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 전에 회장님께서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거기 관계자도 한 분 돌아 계시던데, 나중에 어떤 산업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저랑 이제 요거를 갖다 제 얘기가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서로 만나가지고 토론을 해서 조금 더 질을 높이고 논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2011년에 코펜하겐 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코펜하겐 선언이 뭐냐면은 의학계에서 했던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선언인데요.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퀀텀 메디슨이라고 해서 양자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의학이라는데 퀀텀이라는 말이 양자라는 말인지 저는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코펜하겐 선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포라는 거는 세포 있죠. 세포는 입자적 구조와 파동적 구조가 결합된 것이 세포다라는 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건데, 그 전까지는 세포는 입자적 구조라는 틀에서 모든 의학은 전개가 됐습니다. 입자적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로만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약을 써야 되고 뭐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순한 논리가 적용돼서 사람을 치료했는데,
파동적 구조라는 개념이 선언이 되면서 인정이 되면서 사람에 대한 그동안의 정신 문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해석이 그 여기 이제 그 논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책으로 쭉 그 코펜하겐 선언에 관한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바로 이게 그 인류 역사에서 과학 문명과 정신 문명의 결합을 가져오는 그 단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충분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역사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다른 나라 역사에도 대입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시작에서 이제 제 생각은 시작된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1700년대에 일어났던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냥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그 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주었는지 뭐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않고 그냥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뭐 모터가 나왔다 뭐 이런 정도인데 실제 그 산업혁명기에 들어가면은 그 전에는 중상주의다 뭐다 해서 경제라는 것이 어떤 그 귀족이나 이런 그 특정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었거든요. 좌지우지가 됐었는데 바로 그 중상주의에 통한 자본가의 그 추전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결합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려 가지고 분배와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경제 정책이 있어서 그 기본이 깔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왕과 귀족이 돈을 투자해서 뱃놀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 썼는데 왕과 귀족들이 쓴 거죠. 근데 산업혁명이 들어니까 여러 가지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인으로다가 그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그때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분배와 그 성장으로 바뀐 그런 시대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에서 먼저 성공한 나라는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미 독일이나 이런 것보다 100년 가까이 먼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자체 내에서 성장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갈 곳이 없었거든요. 왜? 그 본국에서는 계속해서 물품 같은 거 생산이 되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가야 될 곳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확장해 나간 거죠. 근데 실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읽어보면은 영국을 위한 자유무역주의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가만히 보면. 근데 영국에서 요 문제 이렇게 해서 영국이 전 세계로 힘을 뻗어가는데 그때 그 같은 유럽이지만은 굉장히 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었던 게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영국이 저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해가지고 독일 자체로 소위 말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를 만드는데 그 보호무역주의가 최초의 시작이 그 프리드리히 리스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가 그 보호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호무역주의를 했나 그걸 갖다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서 독일의 산업을 보호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독일은 바로 그런 과정에서 산업 정신 문명까지도 큰 이렇게 해체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다가 그 강간죄 있잖아요. 강간죄에서 거의 강간죄를 폐지하다시피 한 게 독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있어서 안 될 강간죄를 거의 폐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의 산업 인력도 딸리고 또 그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현상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강간죄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이 된 여자들은 그냥 다 봐주고 사회적으로 용인해줘요. 근데 강간하는 이제 독일 남자들 요놈은 갖다가 이제 몇 대를 푸시 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사회 도덕적인 개념까지도
흔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영국을 프랑스를 제일 처음 프랑스죠. 그다음에 영국을 맞서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학기술, 산업기술 뭐 이런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독일은 그때까지 몇천 년 아니가 1700, 800년 내려오던 그 종교율법을 깨쳐버려요. 그래서 그 프리섹스라는 개념이 전 세계에서 퍼지게 된 것이 독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지나쳐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이거 똑같은 짓을 일본이 하거든요. 일본은 영국과 독일의 그 두 장점을 그대로 다 취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일본은 영국이나 독일에서 발전하는 그런 것도 시간을 훨씬 더 압축시켜서 발전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한국, 중국 뭐 등등 대만에 다 이제 활용을 해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데 이거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변화했던 1910년대 그 언저리까지는 과학기술의 전기 등등 이걸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켰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 일본한테 중국한테 당했던 것이 바로 과학기술 이쪽에서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그 도덕 개념을 깨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1900 여기를 하고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독일, 영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가 다 발전의 원동력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자기네 역사에서 찾았어요. 자기네 역사에서 그 특정을 갖다가 특징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걸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이 영국으로 이민 못 가게 하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못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역사의 우수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동조하는 거죠. 실제 그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스닉적인 혈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하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거는 민족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그 어떤 배타행이지만은 국가라는 거는 경제의 배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경제의 배타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미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다가 인도한테 밀린다, 어떤 나라 밀린다 그러면은 이거 해체돼요. 해체된다고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시 블록을 만들어서 또 다른 어떤 그 과학기술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무조건 하고 우리가 미래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미래는 이게 보일 듯 말 듯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증명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역사를 독일의 역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시켜서 어떻게 됐다? 그 나라의 장점을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키면서 국민들은 그렇구나 하고 믿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런 그 악독함이 이런 그 어떤 그 역사가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면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왔고 러시아로 넘어갈 때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했죠. 그래서 그 자국 역사를 그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 자국 역사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된 거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이 된 거고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자국사를 정립을 해요. 일본이 자국사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정립을 하고 한국사를 자기들의 역사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중국사를 이렇게 정립해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건데 바로 그때 이제 1880년대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뢰가 이제 동경박물관의 1890년대 동경박람회 같은 그림인데 이때 1890년대 동경박람회를 일본 쪽으로 들어오네요. 동아시아 쪽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들이 있어요. 큰 무덤들 큰 거 있잖아요. 일본 가시 보잖아요. 그 무덤들이 원래는 그렇게 큰 무덤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무덤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면서 엄청난 크기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이게 뭐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그러면서 그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천그 하늘에 뭐 무슨 하늘에 내려왔던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역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별도 역사를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어. 왜? 유럽 사람 경제 대비가 되는 그 역사고 또 일본이 점점 커지고 또 하나는 일본이 동아시아를 지배한다는 거를 그 지배한다는 그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일본 역사를 그렇게 많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사를 이해할 때 한국사 그때만 해도 최근까지만 그랬죠.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는 일본사의 아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100여 년, 150년 그때부터 유럽 사람들은 일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도 전 세계에 가면 일본이 저력 있는 나라를 비치는 거죠. 자, 이제 그 좀 전에 했던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이게 그 제가 그 슈밥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990년대부터 뭐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해왔던 잡음이 들리네. 어느 분이신가요? 좀 꺼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들리세요? 네네. 네, 그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적 인터넷 산업이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거를 그거 모아서 정의란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슈밥이 2015년 그 원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미 그 앞서서 이게 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를 갖다가 정리를 했는데 그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 4차 산업혁명 이름을 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감을 가졌고 또 이제 그 뭐랄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에 대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다 되고 있었던 거죠. 다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1900년대, 1990년대 중국 유학을 할 때 제가 그 랩탑이라고 그 컴퓨터를 썼는데 랩탑이 뭐냐면 노트북이랑 그 이게 그 집에서 쓰는 그 중간에 어떤 그 컴퓨터였거든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쓰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인터넷이 이제 개발됐잖아요. 인터넷 개발돼서 메일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을 1990년대부터 이제 막 이제 시작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거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지하게 많은 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기술이 대개 보면은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이제 그 말 이전에 다 나왔던 기술들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뭐 나이를 불문하고 쓰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어떠한 무언가를 갖다가 단계를 정리해 준 거죠. 단계를 정리해 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도 1차, 2차, 3차, 4차 그런 그 단계를 끊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을. 그 병원에 가면 요새 심장외과의 의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저는 이제 그 의학 쪽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 의학 관련 논문으로다가 그 SCI 논문을 물론 공저지만은 한 10편을 써서 그 SCI급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정도를. 그런데 그 부분은 해부학 관련을 주로 했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그 의술이 한쪽에서 뭐렇게 줄어든다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 의료기기의 발전을 인해서 사람의 손이 점점점 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심장병 환자거든요. 심장병 환자인데 제가 심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그 종로구 순민동에 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 대학로를 갔었는데 대학로에 뭐냐면 저 심장 전문병원 서울대학교 심장 전문병원이라고 무슨 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빨리 그 심장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바로 그 서울대 심장병원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2014년에 개원한다고 썼대요. 그래가지고 개원하기 2년 전에 거기 간 거예요. 간판 잘못 읽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다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한테 쇠퇴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거죠. 슈갑이 얘기했던 건 바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5차 산업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해놨는데요. 5차 산업이라는 그 정의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하나를 정의를 해주면은 그쪽으로다가 많이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류 문화 문명사를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1930년대 전후입니다. 1930년대 전후인데요. 그 1930년대 전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의료기 기술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의료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뭐 렌트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뭐 과학 어떤 기기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진통제를 그런 아픔을 통증을 증단시켜주는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1899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거기에서 뭐 매독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페니실린 이런 의료 의학계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수명이 월등히 늘어나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인간 수명이 평균 수명이 왕창 늘어난 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맞게 모든 산업들이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늘어나도 인구가 증가하니까 가장 큰 산업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농업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농업이요? 농업 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땅은 위안하고 농산물은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를 갖다가 농작물을 많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산업 발전했던 산업이 화학공업의 비료산업입니다. 화학공업 비료산업이라고요. 그래서 화학공업이 비료산업으로 전개되면서 1920년, 30년대 기아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4대 85대라고 합니다. 일본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다음에 한국이죠.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앞설 거라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이상의 60대 사람들이 코로나가 나오면서 많이 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60대가 많이 죽기 시작을 하니까 평균 수명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평균 수명 세계 1등국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발전됐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이 반도체, 혈관, 별별 기술 소재들이 인간의 신경계를 혈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죠. 심장 바꿔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간도 바꿔 끼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인데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나라 의학 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췌장암이 6가지 종류로 췌장암이 사람들한테 걸려드는데 그 6가지를 규명을 해냈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췌장암으로 인해서 생존율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5% 이렇게밖에 됐는데 이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뭐 50년 50% 70% 늘어나면은 시장감에 걸려도 5년 동안 갈 수가 있어. 간암도 5년 동안 지금 요새는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건강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근데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인구는 분명히 더 증가할 겁니다.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고 84세, 85세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평균 수명이 95세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마구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과학 그 의학계 쪽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아니 도대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야 할 정도의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느 그 대학의 의학 전문 분야에 있는 교수님이 다음 3월 달부터 저희 그 대학원에 들어오신답니다. 박사과정 다시 열어요. 그분이 진짜로 저 만나서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하도 웃음이 나와서 왜 그런 얘기를 왜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를 쭉 해보고 자기가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제가 의학 박사를 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했는데 뭔가 새로운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학문에다가 그 후학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해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막 웃어가면서 진짜 오시면 제가 장학금을 100% 해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는데 바로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들이 조그만 반도체, 그 세미컨덕터라는 것이 얼마나 적어서 우리 혈관 쪽으로 들어갈지 신경 쪽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마 굉장히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50세 그 평균 수명 10년, 15년 늘어난다고 그럴 때 1920년대, 30년대가 그런 일이 있었듯이 앞으로 모든 과학기술은 그 인간의 늘어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고하는 쪽으로 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4차 그 슈가비에 4차 산업 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것들은 아마 아직은 몰라서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거의 컨셉은 기본이 됐다고 봅니다. 이건 발전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수명 85세 얘기를 이게 다시 95세, 100세로 넘어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5차 산업이라는 거는 바로 그 생명공학의 발전과 그것이 평균 그 생명공학의 발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확실하게는 장담을 못해서 그러면서 그런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동시에 정신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신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코펜하겐 선언이 가장 주안점은 뭐였냐? 입자적 구조와 파동적 구조였거든요. 입자적 구조라는 세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파동적 구조라는 것은 뇌 속에서 어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세포한테 연결을 시켜서 그 세포를 활성을 시키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입자적 구조와 파동적 구조라는 것이 딱 결합이 된 그 형태로 그 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그걸 갖다 사회 전체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체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종교라는 것이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서 그 변해가지고 과학기술과 종교, 정신문명이 결합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전 그게 이제 5차 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그게 거의 다 됐다고 봐요. 기본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은 다 다른 나라 가면 그 중국이나 뭐 일본의 아래로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의 아래로 생각하는 게 있더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중국, 일본 이런 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180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지금 와서 그 중국의 동북공주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한국사는 중국이나 일본의 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과학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은 이 기술의 오리진은 어떻다? 일본이나 중국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게 많잖아요. 우리 자체가 개발한 것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거를 만들어내도 우리가 제공을 못 받고 우리 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행세하기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부터 이게 그 변화가 와야 되는 거죠. 이태리에 많은 분들 가보셨죠? 이태리 가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거울이 어디가 있잖아요. 해 죽이 싶은 지점으로 보는데도 이태리는 역사 이런 거 하나 갖고 자기 로마라는 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후려잡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보다도 그리스 문명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자기네 역사를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심하다 내버려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는 그냥 관광지라는 거. 근데 이탈리아 어떻게 됐냐면은 산업이라는 게. 근데 그 차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 가보세요. 그리스에 자, 어떻게 로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네 역사를 갖다가 그 제대로 찾느냐 안 찾느냐에서 그리스와 로마에서 분명히 드러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기술력을 만들어내고도 이거를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감을 갖는 그런 그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를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설명할 때 가장 큰 그 일본이 뭐였냐면은 강화도 참전단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문서로 나가는 게 강화도 참전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나갔다니까요. 왜? 과학기술이 있다. 우리 그렇게 하고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있다. 그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강화도 참전단이 전 세계에 한국 소개를 일본으로 나갔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우리가 우리 거를 개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홍성에다 박물관을 세운 거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지만은 그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익숙치 않아서 미국 가보니까요.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 미국을 그 감염 때문에 15일 동안 또 다녀왔거든요.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참 놀랐습니다. 그전에 우리 인디언이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다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인디언 그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써놨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 아메리칸 역사관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야, 이놈들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인디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 문화의 계승과 발전 이걸 갖고 나오게 되면은 인디언사를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볼 때 이놈들 굉장히 오래 걸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서 여러 가지 보면서 그때 성경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야. 우리 가족들은 집안들이 다 그 기독교 집안들이거든요. 저만 기독교는 아닌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스미소니언 기독교 박물관하고 인전실에 굉장히 많이 왔던 미국인들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아까 지금 반도사관 얘기했던 거고요. 우리가 역사를 극복할 때 정신적으로 다 그래서 정비승리라면은 어느 정도 무너져 버려요. 그 자괴감도 생기고 동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떤 그 비주얼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지금도 이렇게 동학은 그냥 잔재 정도로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비주얼한 부분을 갖다가 들이대면 전혀 다른 거죠. 제가 홍성에서 박물관을 보면서 보면은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유물들을 다 갖고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6점 빼고 7점 빼고는 다 만주 지역에 있는 유물들,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입니다. 어떤 유물들인데요. 바로 여기서 뭐냐면은 그 유물들을 가지고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좀 나이 좀 어느 정도 지그재그 3, 40대 오신 분들이 산업계에서 계신 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나가가지고 이 글에 대한 과학성 이런 걸 설명해 줄 때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그런 게 이런 과학이 있죠. 우리는 1700년에 1800년대 그때 4차 방정식을 했던 나라입니다. 명나라 4차 방정식 못했어요. 청나라 4차 방정식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수학 논리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개념을 정의했나라거든요. 세종 때 우리는 위도교경을 다 따져서 지금의 서울이 37.5도 정도 되는 데라고 세종 때 이미 다 따져냈었어요.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유물들이 나한테 필요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보면은 4,500년 우리들 오조선 시대에 썼던 악기가 있습니다. 석경이라고 해서 그걸 툭툭 쳐보면은 각 부위별로 소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5,500년이 그거를 만들었을까? 바로 우리의 과학성이거든요. 그 과학성을 증명을 해줘야 우리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을 만들 때 분명히 사람 다 현장에 가서 보면 좋아요. 근데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현장에 못 가시는 분들 약속 하나마나 우리 박물관에 와서 봐라.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퀀텀을 하자. 건너뛰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걸 몇 개를 가지고 생각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과학적인 나라에 대한 근거주의를 물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일본과 중국과의 문화를 갖다가 비교해서 우리의 독특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5,500년 전에 우리는 황금 비율을 알았습니다. 5,500년 전에 황금 비율을 알았다고요. 조각을 하는데 5,500년 전에 조각품 있잖아요. 조각품에서 보면은 비율이 어떻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맞아요? 그걸 우리는 해냈는데 그 조각품들이 저기 복제품이라지만은 그걸 갖다 놓고 야 이게 5,500년에 있다는 거. 그 설명을 해주면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아시는 분 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 그 바람이 그인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우리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들이 일본 놈한테 중국 놈한테 똑똑하게 당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극복의 결과가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말해주면은 우리 바로 아래 세대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세계 5대 강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대 강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5대 강국의 정의가 참 뭔 게 영어권에서는 미국, 불어권에서는 프랑스 놈들 그 언어권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언어권 우리가 한국어가 1억 2억 되면 우리가 양대 강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8천만밖에 안 되니까 10억, 15억, 20억 쓰는 언어 국가를 어떤 그 캐파르다가는 극복이 안 돼요. 어떤 진로는 극복이 될 수는 있죠. 전 그래서 5대라는 걸 한 거지 실제로 문화의 진로는 저는 조금만 우리가 돌아가면 세계 탑 클래스가 된다고 1등이 된다고 봐요. 중국보다 우리 월등히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8년 유학을 했어요. 8년 유학을 하고 지금도 중국 그걸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요. 문화 수준으로.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다? 증명을 하나 해보고 싶고 그 증명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자 인마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고생을 바탕으로 어떻게 됐다? 너희들한테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세계 탑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갔구만.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가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에 그 코비드 19이라는 그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전염 정립이 안 될 텐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놀라운 것이 우리 선조들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전 세계에서 또 바이러스성 질병 극복하는 데는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민족들이 분명하다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걸 볼 때 야 이게 한국에서 극복이 된다 이게. 그리고 어쩌면은 이걸 갖다 한국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그 백서로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영국에서 얘기는 그 어떤 그 유전자적인 그 처방도 있겠지만은 그 처방전과 우리 것이 합쳐지면은 그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극복을 하는 과정에 하는 어떤 교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40분이나 시간이 짧아서 막 구체적인 디테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적어도 동아시아권,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몽골, 우리나라랑 관련된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을 그 뭐 제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그 자료를 만들어낸 거고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서 방경자를 잡아가지고 했던 거를 결과를 낸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991년도부터 비행기 값을 계산해 봤어요. 해외 다니 비행기 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2억 정도가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 이거 하면 가만 안 뒀습니다. 이거 2억으로 치면 비행기 탑병해서 그러면서 이거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다가 뭉뚱그려 놓고 그래서 이제 60이 넘고 뭐 나이 탈은 아닌데 그 약간 이렇게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발력 떨어질 때 여기서 또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얼른 내가 이거 갈무리 해놔야겠다. 얼른 갈무리 해놔서 그 갈무리들이 어쨌든 누군가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올 6월이나 7월 달에 미국에서 제 책이 한 권 나올 겁니다. 그때 책 나올 때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아서 책을 낼 겁니다. 자,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분명히 우리는 무지한 굉장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주성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세계 과학박람회 갈 때 한국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이해의 편을 위해서 1, 2, 3차, 4차, 5차를 계속 주자. 이래 가지고 5차 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막 떠들고 나가면은 전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얘기하면 될 겁니다. 여기 중소기업부에 계셨던 그 서기관님 아까 소개했는데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5차 산업 대비를 하자라고 끌고 가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이렇게 크게 뭉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채팅방에 올라온 얘기를 제가 좀 한번 읽으면서요.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40분에 할 얘기가 아닌데요.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답을 하실 수 없고 일단은 오늘 주신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일단 나중에 카톡방으로 다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방 회장님이 철학, 사회학, 역사, 기술공학, 경영학의 융합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40시간은 토론을 해야 될 얘기고요. 철학, 사회학, 역사, 인문학에 대한 실사고시 연구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 앞으로 기술 독립군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공철학 얘기하는 부분이 공학도와 이 철학 관점 입장에서 계속 제가 10년째 아침에 6시에 쓰고 있고요. 소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삼성, 현대와 같이 키우는 방안,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 방안, 이제 이런 얘기를 화두를 던져주셨고, 이진호 박사님께서는 일본과 이병도 교수를 중심으로 왜곡된 역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천부경 1만 년 전에 우리 역사의 복원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가 환기 9220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쓰기 때문에 자, 주장하시고 이 김영인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고증 가능한 역사학과 민족사관과의 관계가 있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우방 회장님이 저는 원자력에 1977년 고리 1호기부터 일하였는데 현재 세계에서 안전성, 경제성에서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해 볼 분야가 아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재호 총장님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질의응답 하기 자체가 사실은 너무 큰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느낀 얘기를 제 나름대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카톡으로 일단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황주로 박사님이 문사철 기예, 문학, 역사, 철학, 기술, 예술과 융합한 기술 독립군에서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개인이 느끼는 추억, 취향,
습관은 우리 민족,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 이것이 바뀌면은 추억이 역사로, 취향이 문화로, 습관이 전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라는 부분을 잘 그 쿠킹을 하면은 이 시대의 새로운 디딤돌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양자혁명이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드디어 검증이 돼서 물리학상이 됐거든요. 이제 그 양자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부분에 굉장히 좋은 생명공학하고 연계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을 나중에 카톡방에 좀 하고요. 홍성에 계신 한겨레 우리 박물관을 한번 방문해 보면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 이렇고요. 항상 우리가 물심양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역사를 그 고증을 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는 부분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우선 한정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질문 나왔었던 얘기를 복기대 교수님이 한번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의견 주셨어요. 쭉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을 해가지고 그 하나의 결과를 내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저희과 이름이 융합고고학 전공입니다. 융합고고학. 우린 고고학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컵의 연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컵을 가지고 볼 때 이거 몇 개에서 만들어졌나? 이거를 갖다 어떻게 사용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아이디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학생들 모집을 할 때 과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 가서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을 조금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고학이라는 것이 이런 컵 하나 이런 비판 동법 하나를 가지고 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그 학생이 신소재공학과를 나온 학생입니다. 석사과정고 나왔는데 그런데 신소재공학과 나온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그 학생이 교수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왜 가능하지 않아? 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석사과정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코레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이거 연구하는 방향을 잡아 나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연구 지원 이런 것도 이렇게 특별한 것보다도 여러 자기 의견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 주제가 풀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돼요. 돈 가지고 연구하는 거 물론 어떤 랩을 하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죠. 근데 어떤 개념적 예를 들어 하나하나 솔루션 해나가는 거는 그 돈 필요보다는 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이병도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 우리가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 이병도가 저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는 그걸 사료 접근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한테 일본에서 저한테 그 한국사 책을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당신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적어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역사랑은 지금 전혀 다른 역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일본에서 제가 저녁 연락을 받았어요. 일본에 책을 한 권 낸 게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걸 갖다 업데이트해서 한국사 책을 다시 한번 내달라. 이거 출판사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고민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 거를 좀 먼저 써줘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역사 극복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은
이런 우리 역사를 찾아내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막아요. 창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역사를 찾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끊는 거는 공무원이 막는 거 전 세계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놀라워요. 그거. 정말 놀라워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제가 공무원들을 만나죠. 이런 거 툭툭 던져주면은 그 사람들 메모에다 가져갔다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비웃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4차 방식, 5차 방정식, 방정식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정식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풀었다는 걸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웃는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역사 복원에는 가장 장애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당하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이고, 천부경 말씀을 하셨는데 7,000년 전, 9,000년 전에 그런 얘기들 우리 과학적으로다가 유물력으로다가 천부경에 그 쓰여있는 내용이 퍼펙트하게 어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5,000년 전, 7,000년 전에 우리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또 그 유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4,500년 전에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 4,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천문을 관측해서 음력 양력을 관측하기 위해서 해발 또 900m 되는 산 정상에다가 천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거 중국에서 못 찾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그걸 못 찾았는데 우리는 천문하고 그 물리학을 하던 그 유적지되다 보니까 그 유적지에 올라가서 천문학자들이 쭉 천문대로 딱 잡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5, 6년 동안 계속 검증을 하니까 중국에서 그 유적은 한국의 천문연구원 연구 그 박사님이랑 목기대라는 사람이 찾아낸 거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 과학적인 생각 안 가지고 못한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했지만은 중국 못 찾았잖아요. 왜? 그 유적을 근데 우리는 중국하기가 두 사람이나 가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억눌려 와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지. 꽉꽉 다 털어놓으면은 다 된다고 봐요. 영국이 망한 거, 영국이 흥한 것도 특허권 때문에 흥한 거지만은 영국이 망한 것도 특허권 때문에 망했습니다. 특허권. 바로 이제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거 나오는 거, 중소기업 이런 거 나오는 거, 국내에서 안 돼 외국에다 팔으세요. 하시라고. 우리가 무역 적자 500억 달러 나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흑자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데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학기술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멍청한 얘기입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를 볼 때 우리나라만큼 의사들 의료기가 잘 된 나라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출되는 의료기 인력으로 볼 때 불과 몇 년 있다 우리나라 의료 시장 난리 납니다. 포화가 돼서 의사들 포화가 돼서 약사들 포화가 돼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 둘 거냐? 인도로 보내서요. 국가에서 한 1,000억씩 지원해서 인도 가서 병원 만들고. 자, 여기 저기 뒤에 저 잡음이 자꾸 들리는데요. 저기 이제 오늘 우리 복희대 교수님, 예. 예, 이제 마감을 좀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예. 오늘 지금 여기 단톡방에 올려주신 질문하신 분은 제가 일단 역사라는 단톡방으로 일단 제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각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요, 그 단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화두로 좀 우리가 의견을 계속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까 맨 마지막에 오병훈 박사님은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황준호 박사님은 문사철 기회와 조합한 융합 디자인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각자가 좀 전부 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일단 1시간 됐으니까요. 해야 될 얘기가 뭐 이게 1년을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인데 하여튼 일단 오늘은 여기로 마감을 하고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복기대 교수님께 힘찬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